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우수수 빠지는 것 같고요. 가르마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때 탈모가 시작된 건가 걱정을 합니다. 가족력으로 인한 젊은 나이의 탈모가 아니더라도 중년 이후 탈모는 고민일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타나는 유형과 양상이 다양한 탈모, 어떤 방법으로 진단되는 걸까요? 치료제나 시술적인 치료법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없음에도 몸이 가려운 노인 소양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모는 참 고민스럽죠. 유형에 따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비롯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탈모로 얘기하지만 유형과 양상도 다르고 증상에도 차이가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저희가 탈모라고 한 단어로 부르지만 네. 사실은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유전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소위 남성형, 여성형 탈모인데요. 네. 그건 서서히 머리가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그 밖에도 공정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가 명확하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있는데 이건 면역과 관련된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네. 그 외에도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 뒤에 한꺼번에 빠지는 탈모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남성형, 여성형 탈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탈모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리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쭤봅니다. 우선은 언제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빠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요. 네. 그 외에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지 최근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시는 약도 확인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두피를 확대해서 보는 검사도 하는데 네. 이 검사가 어떤 탈모의 유형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도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네. 머리카락이 언제부터 빠졌는지, 또 가늘어진 건지, 많이 빠진 건지, 또 가족력이나 다른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탈모의 유형마다 어떤 진행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나도 모르는 새에 탈모가 진행이 됐다면 남성형, 여성형 탈모와 같은 유전형 탈모를 의심하고요. 네.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많이 빠졌다면 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네. 약도 중요한데 그 항암제처럼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약도 있지만 네. 반면에 비타민 A 유도체나 갑상선 관련 약물처럼 만성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약물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탈모도 연관이 있을까요? 약의 사용 여부도 알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네. 최근에 많이 쓰이는 비만 치료 주사제들에서 탈모의 보고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만 치료 주사제의 약 성분이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개는 짧은 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식사량이 크게 줄면서 소위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탈모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체중이 안정되거나 이제 영양 섭취가 다시 잘 보충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일시적인 형태입니다. 네. 특히 가족력에 대해서는요. 탈모 진행의 가능성을 짐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꽤 큽니다. 네. 그래서 특히
남성형 탈모는 유전의 영향이 강한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에서 보면 남성형 탈모의 약 80%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키처럼 탈모도 상당 부분은 타고나는 셈인데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유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전은 얼마나 언제쯤 진행될지 경향을 정할 뿐이고 네.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탈모의 진행을 늦추고 또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탈모가 중년 이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20대에도 탈모의 양상을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유전 성향이 강할수록 시작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가족력이 뚜렷한 분들은 20대, 그리고 이른 경우에는 사춘기 무렵부터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탈모를 떠올리면 남성들의 탈모를 우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에게도 탈모는 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여성들에게서의 탈모도 훨씬 흔합니다. 네. 탈모하면 대부분 남성을 떠올리시지만 여성에서도 꽤 흔한 문제인데요. 특히 폐경 전후로 숱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네. 그렇지만 여성에서도 물론 젊은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남성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생기는 것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숱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남성형과 여성형 탈모의 차이랄까요?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탈모가 진행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남성형은 이마선이 이렇게 M자로 뒤로 밀리면서 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부터 숱이 줄고 또 심하면 그 부위가 이렇게 매끈하게 훤히 드러나는 명확한 탈모가 되는데요. 네. 반면에 여성형은 앞머리 라인은 잘 유지돼서 이마가 넓어지지 않고요. 네. 이 중앙 가르마를 중심으로 정수리 쪽 숱이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르마가 점점 넓어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헤어라인처럼 네. 남성과 여성에서 그런 부위의 차이가 있고 그 반면 뒷머리 쪽은 남녀 모두 탈모의 영향이 없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네. 모발 이식을 할 때 뒷머리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부위의 차이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분 가발로 탈모를 가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이렇게 특정 부위로 일부만 탈모가 진행될 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화장으로 커버를 하는 것처럼 예. 이 특정 부위만 숱이 줄었을 때는 부분 가발, 이런 헤어피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여성분들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가발은 그 부위를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지 진행을 멈추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 네. 그리고 가발을 사용하실 때는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합니다.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유전형 탈모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굵고 약간 튼튼하던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없이 변하는 건데요.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네. 숱이 없어 보인다면 이 탈모를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유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도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런 의심 증상들은 남녀 모두 같은가요? 유전형 탈모의 가늘어지는 특징은 남녀가 모두 비슷한데요. 네. 다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유전형 탈모보다는 네.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 아니면 전신질환처럼 다른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에서 이런 유형이 조금 더 흔한 편이라서 네. 이 경우에는 탈모의 원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성용 탈모의 진단에서 혈액 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여성분들은 혈액 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탈모는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빈혈이 있거나 혈분 부족, 네. 갑상선 기능의 이상,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게 숨어 있으면 그게 탈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검사로 원인이 발견되면 그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탈모가 꽤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경기를 겪고 하니까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에 영향을 보는 거네요. 탈모 진단에서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를 때도 이런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빠를 때는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 외의 원인을 꼭 봐야 되고요. 네. 특히 이렇게 폐경 전후의 호르몬 변화,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탈모 진행 속도가 유난히 빠를 때는 몸 어딘가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전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탈모 질환이 아닌지도 꼭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탈모 치료도 다양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다행히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대표적으로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시술 시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 치료는 며칠 만에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환자분들이 비로소 좀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녹시딜이 많이 쓰이는 것 같던데요. 이게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녹시딜은 원래는 두피에 직접 바르는 형태로 꽤 오래 쓰여온 대표적인 치료제이고요. 네. 최근에는 아주 저용량으로 먹는 형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르기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나 네. 증상이 심한 분들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먹는 약은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네. 부작용 발생을 살피면서 적절히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을 사용한 초기에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복용하실 때는 이걸 미리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녹시딜 치료를 시작하고 2주에서 보통 한 달 사이에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기존에 있던 얇고 어떻게 보면 낡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네. 그 자리에서 보다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약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치료를 지속하셔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미녹시딜 사용해서 여성 탈모 환자들은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몇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미녹시딜을 사용할 때 얼굴이나 몸에 원하지 않는 부위에 잔털이 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이건 치료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정하면 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먹는 형태의 미녹시딜은 부종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와 적절히 상의하면서 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도 잘 알고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거네요. 네. 저용량의 먹는 미녹시딜이 처방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미녹시딜은 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인데요. 네. 이 혈압을 치료하던 환자에서 약 80% 정도에서 감호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것을 탈모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용량으로 먹는 미녹시딜은 효과는 올리고
부작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좀 장기간 드셔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네. 장기간 드셔도 큰 문제는 없고, 중요한 거는 약 드시기 전에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걸 살피고 적절한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르는 약, 먹는 약도 있고요. 또 시술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레이저 치료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력 레이저를 귀에 쬐어서 모발 성장을 돕는 치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집에서 쓰는 기기 형태도 나와 있고요. 네, 중요한 점은 앞서 먹거나 바르는 약을 이런 치료들이 대체한다기보다는 함께 병행할 때 네.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약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접근하기도 쉽고 네. 매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부분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 샴푸는 약이 아니라 그냥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해서 어떤 두피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빠진 머리가 다시 나거나 진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로만 해결하려다가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고요. 따라서 샴푸는 피의 그냥 청결함과 청결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탈모가 의심되시면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탈모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권인하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가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노인들에게 흔한 증상인데요. 노화로 인한 변화일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증상이 있던데요. 노화가 원인이 되는 가려움증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네. 가려움증이 잘 생기실 수가 있겠고, 네. 특히 이제 노화 자체가 피부를 좀 건조하고 또 얇고 예민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네. 가려움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노인성 소양증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가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당뇨병, 콩팥 질환, 또 간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또 혈액 질환, 또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이상 반응 이런 것들도 함께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한 그런 변화일 수도 있지만 숨어 있는 병이나 약물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또 어르신들의 이러한 가려움증은 이제 뭐 가려우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두게 되면은 또 이제 가려움증이 오래 가게 되면 자꾸 긁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충분한 수면을 질 좋은 수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낮에 또 피로감이 심해지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또 증상을 낮춰주는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땀이 없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우리 이제 피부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피부라는 조직은 우리 몸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외부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노출, 또 세균이라든지 또 추위와 더위에 또 노출될 수가 있을 때 우리 체온을 적절하게 또 조절해야 되고 또 외부에 또 위험한 환경이 있을 때 위험한 자극을 우리가 빨리 또 알아차려서 화상이라든지 네. 또 아니면 어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감각이 또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러한 피부들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적절한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데 우리 몸의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얇은 기름막과 또 적절한 수분, 땀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수분만 있어서는 이제 금방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름 성분이 있어야 수분이 이제 오래 보존이 되게 되는데 나이 드시게 되면 이러한 기름을 분비하는 땀샘 같은 것들이 이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네.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피부 변화가 건조한 피부 변화가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게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피하 지방 또 진피층에 대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고 얇아진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부는 이제 여러 층별로 또 기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겉에 있는 표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의 보호 역할도 하지만, 특히 이제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운 환경에서 이제 적절한 체온을 보존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피부의 탄력과 피부의 두께를 담당하는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는 피부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딱딱해야 되면서도 또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또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또 탄력성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진피층에 여러 가지 콜라겐이라든지 탄력 섬유들이 있어서 피부의 탄력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런 콜라겐이 줄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잘 생기고 또 이러한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멍이 잘 들고 또 상처도 잘 생기고 또 회복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피하 지방층도 줄어들면서 우리 체온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피하 지방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려움증의 이제 원인으로 노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성 소양증에서 건조한 피부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 건조한 것들을 잘 관리만 해주셔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가려움의 원인에는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건조와 더불어서 또 드시는 약물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약을 또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약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거나
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또 알레르기성 발진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간이나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약을 새로 뭐 바꾸거나 시작한 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의사에게 상의해서 이러한 간이나 콩팥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약 자체에 어떤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상 반응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네. 드시는 약 이외에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활 환경, 또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예, 또 숨어 있는 새로운 어떤 질병, 전신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말초 신경성 질환 같은 것들이, 예, 뭐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아닌지, 예, 건조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다양한 포괄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런 가려운 증상은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노인 소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뭐 팔다리, 등도 그렇고 몸에 여기저기가 가렵다고 하는데 긁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려움증은 사실 누구나 많이 경험하게 되고, 좀 살짝 뭐 일시적으로 좀 긁는다든지 또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금 가렵다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신경 쓰이고 밤에 잠을 깨게 한다든지, 예, 또 이제 긁기 또 어려운 부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긁는다고 이제 해결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이런 피부 건조라든지 또 아니면 전신 질환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려움에 대한 긁는 것 자체가 또 가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긁게 되게 되면은 피부 표면에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방어방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염증이 또 다시 또 신경을 자극하면서 또 더 가렵고 그래서 이제 가렵고 긁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좀 건조하면 일단 신경 쓰는 게 보습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 보습 환경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보습을 항상 치료의 기본으로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많이 갈라지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가피가 많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 세포들이 어느 정도 각질층이 벽돌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자극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분은 이런 벽돌 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유지해 주시는 것이 피부 장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열탕을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피해야 될까요? 네, 일단 사우나를 너무 오래 하시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비누 같은 것들 이제 같이 사용하시게 되고 적절한 청결이나 또 이제 특히 뜨거운 따뜻한 온욕은 또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 피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표면의 기름막을 너무 많이 씻어내거나 각질층이 너무 많이 손상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피부가 또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시간 또 너무 자극적인 목욕은 또 너무 자극적인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또 너무 이제 뭐 때를 심하게 미신다든지 뭐 이러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시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선에서는 뭐 따뜻한 목욕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기름 성분이 이제 많이 없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기름 성분을 우리가 배출하는 피지 분비력도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욕하시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목욕 후에는 또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셔서 피부에 이제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은 이제 너무 뜨겁지 않게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뭐 비누는 이제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때를 미는 것은 이제 피하시고 목욕이 끝난 후에는 피부 수분 보호를 위해서 보습제를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피부에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보습제도 씻고 나와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수시로 바르는 게 좋긴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수시로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하시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좀 기름층이 좀 많이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한번 바르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건조한 때 실내가 건조하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피부가 더 건조하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난다, 피부가 좀 이렇게 땡기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 부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손을 또 이제 자주 씻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데 또 손을 씻은 뒤에도 이제 손이 좀 건조해지실 수가 있어서 손을 씻고 나서도 손 보습제를 따로 이제 별도로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탈수 경우에는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어느 정도 수분이 적절히 또 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피부 표면에 또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또 어르신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뭐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 또 수분을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또 많이 붓거나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가려운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이 처방이 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인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상 자체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약물을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피부에 어떤 염증 반응을 가려앉히는 그런 항히스타민 효과로 가려움을 낮춰줄 수가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이 가려움의 원인이 건조한 피부라든지 또 어떤 신경병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또 반응이 충분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이외에도 다른 원인과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그 자체의 부작용 어지럽다든지 입마름이라든지 변비나 소변 보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약물 치료에서는 더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르는 연고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이외에도 약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그러한 바르는 연고도 있고, 이제 그 제제의 유형은 바르는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물 농도는 높지만 넓게 펴서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로션형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국소적으로 좀 염증이 있고 가렵다 이런 경우에는 크림이나 연고형 제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약물의 어떤 스테로이드의 강도나 또 아니면 그 제제 유형은 환자의 증상과 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가려움증의 원인이 단순한 어떤 피부염이 아니고 어떤 진균 감염에 의한 가려움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 제제만 사용하게 되면 겉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균이나 이런 세균 감염이 더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나 또 적절한 항진균제를 먼저 함께 사용하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필수품처럼 알려져 있는 효자손은 어떨까요?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일단 긁으실 때는 이제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일시적인 시원함은 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 손보다는 좀 이제 조절하기 어렵게 되면 또 효자손에 따라서는 또 상처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 피부는 또 얇고 약하고 또 상처가 생기면 또 이제 아무는 시간, 재생되는 시간이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상처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효자손을 이제 청결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균이나 진균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사용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또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기에는 또 사실적인 대안이 또 이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보습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가볍게 눌러준다든지 차가운 수건을 댄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려움 증상을 좀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것들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노년기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